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꽉 막혔던 의료 공백 사태. 어쩌면 그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첫 물꼬가 터졌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의료계와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대화를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의대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오늘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한 총리에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모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의 강경한 조치에 반발해 내일 사직서 제출 등 집단 행동을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행정처분을 강행하지 않을 테니 의료계의 대화에 나서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의료계와 대화를 하면서 의료 공백 장기화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자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그동안 의료계와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해왔습니다.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방침을 당장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이 사태 전면에 등판하면서 출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예고 하루 전날 중재에 나선 한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후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을 만났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단체 사직일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교수들 간의 중재를 시도한 겁니다. 50분간의 회동 끝에 한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고요.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 위원장은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건설적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추가 만남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다시 언제 만나기로 하시나요? 좀 지켜봐 주시죠. 제가 한다는 것이 어떤 그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좀 도와드리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시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요.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당은 양측을 중재하는 데 힘을 실겠다는 겁니다. 실제 한 위원장은 회동 후 의대 교수들의 요구사항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며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의료계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다고 국민의힘은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보고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당정의 일치된 모습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0여 분간 의대 교수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제자들인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해달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장이 이 의견을 전해 대통령실이 곧바로 응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진우 기자, 원래 정부는 모레부터 이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 예정이었는데 이걸 미뤄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과의 대화는 50여 분가량 이어졌는데요. 이 자리에는 김창수 전국의대 교수협의회 회장, 조윤정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앞서 전국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유예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단 의대 증원 조정보다는 임박한 전공의 행정처분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러한 전공의 처분 유예 요청을 대통령실에서 전격 수용한 겁니다. 당초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모레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오전만 해도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오늘 한 언론에 출연해 정부는 가급적 행정적 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부터 사전 통지서가 발송돼 내일 의견 진술 기한이 끝납니다. 의견을 내지 않으면 모레부터 바로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내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고 주 52시간만 일하기로 결의한 상태인데 전공의 처분 유예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강대강 대치가 대화 국면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연결해서 이번 사태 관련해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관님 오늘 어떻게 보면 의료계와 첫 소통을 한 셈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선 전반적으로 의료계와 건설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해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유연한 처리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이게 아직 실무 검토돼 있는 것은 아니라서요. 저희들 당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뭐가 있을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이번 주로 예정된 이 면허 정지 행정 처분 일단 좀 중지하고 추후로 미룬다 이런 선택지도 있습니까? 그건 가능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번 주부터 처분이 가능한 이제 전공의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숫자도 소수이고 하니까 저희가 조금 그 처분을 이제 미루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되겠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건설적 협의체 이 참여하는 대상은 누구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것도 추가적으로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우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교수 전공의들이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밖에도 우리 범의료계가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과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적 협의체라는 표현이 정말 관심이 좀 가서 그런데 혹시 한동훈 위원장, 당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같이 계속 중재 역할도 하고 협의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 부분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데요. 우선 건설적 협의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런 건설적인 논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당은 어쨌든 중재 역할을 하도록 이제 지금 나서신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처럼의 중재 노력 이런 것들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협의체가 이제 만들어지고 대화 테이블에 어떤 주제가 올라올지도 궁금한데 혹시 주제는 정해놓은 게 있으신 건지 아니면 주제는 정해놓지 않고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브리핑에서도 밝혔듯이 모든 주제가 사실은 그 논의 주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와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도 상의가 사전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의대 증원 2,000명 이것도 혹시 조정되거나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의대 정원 부분은 이미 이제 학교 배정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건 참 되돌리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증원에 대한 정부 생각은 이미 확고하고 또 절차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제가 논의 주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기본 원칙은 저희가 처음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의대 교수들의 이 반응이 궁금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란 기자, 일단 대통령실이 전공의 처분에 대해 유연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의대 교수들 입장 변화가 있습니까? 네, 일단 대통령실의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 처리 발표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해 의대 증언에 대한 구체적인 중재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일단 전국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오늘 대통령실 지시와 관련해 내일 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만 한 교수협 관계자는 정원 문제에 대한 타협의 여지가 있어야 전공의들이 돌아올 것이라며 전공의들 마음에 달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공의 처분 유예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서울대 의대 교수는 어떤 방식으로든 만남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당장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을 멈추고 열어두고 대화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전공의와 학생들이 설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더라도 결국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정부가 물러서야 한다는 건데요. 긍정적인 사인이긴 하지만 처분 유예만을 가지고 해결될지는 미지수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의협이 오후에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와 관련된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의협 측도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며 전공의 처분 유연 처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협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며 명확한 입장에 대해 기다려달라며 현재로선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단행동 철회나 현장 복귀 가능성을 얘기하기에는 예단할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과 의대 교수 단체 회동 2시간 전부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의협회관에서 의대 교수,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협 대표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오후 들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정말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 의료계와의 만남을 갖는다, 이것 자체도 좀 갑작스러웠지만 이후 대통령실의 빠른 반응, 이것도 예상키는 좀 어려웠습니다. 한 위원장과 의료계의 만남 이후 약 1시간 만에 대통령실이 내놓은 공지문,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한 위원장의 요청이 있었다는 전제로 쭉 나온 공지문이었는데 전공의 처분에 대한 유연화,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의 대화 채널 가동 지시, 이렇게 두 가지가 지시 내용의 핵심입니다. 아, 이런 지시 내용, 그렇다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 전공의에 대한 이 면허 정지, 그러니까 행정 처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는 그동안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한 위원장이 의료계와 만남을 가진 시점을 좀 보면요. 당장 내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예고됐던 상황이고 곧바로 다음 날 의료 현장을 떠난 이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이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처분을 유연화한다는 건 기존 강경 일변도에서 다소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이 박민수 복지부 2차 관과도 좀 전화 연결 앵커가 하셨는데 당과 협의를 해서 이런 내일 모레로 예고돼 있던 이런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정상 조정이 좀 가능하다는 여지를 좀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행정 처분과 관련된 이 속도 조절을 들어감으로 해서 조금 더 대화에 물꼬를 트겠다, 이런 의지로 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을 통해 대화에 물꼬를 트겠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에 대한 이 처벌을 아예 없었던 일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과는 좀 다른 결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국을 막기 위한 속도 조절입니다. 정부 관계자는요, 전공의 행정처분 등에 대한 유연한 입장으로의 선회는 전문의들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정부의 처벌을 막기 위한 게 전문의들이 이 집단 행동을 예고했던 이유 중에 하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다소 열린 태도를 보여주면 전문의들도 집단 행동 철회 등 이 강경 대응에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다. 이 정도의 온도로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명분. 오늘 대통령의 지시도 뭐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아까 대통령실의 공지문을 살짝 보여줬는데 그 안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지문 가운데 사실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두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과 협의해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 그리고 의료인과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를 추진하라입니다. 2,000명 증원이라는 양쪽에 양보할 수 없는 이슈 때문에 그동안 이 의료개혁 중에 이 갈등 때문에 당사자인 정부와 의료계가 사실상 대화 채널조차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었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과의 만남 이후 윤 대통령이 이 전공의 처분 유연화와 더불어서 건설적인 협의체 구성에 정부가 먼저 적극 나서라고 지시하면서 의료계에 먼저 손을 내미는 형국이 좀 조성된 것이거든요. 교착 상태를 거듭하면서 피해만 누적되어 온 의료개혁에 이 새로운 국면이 조성됐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화의 물꼬가 트였지만 대화를 통해서 정말 양쪽이 타협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한데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분명히 충돌한 본질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한 위원장의 중재로 일단 대화의 자리를 갖기로 양쪽의 뜻을 모았을 뿐이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 증원 2,000명 규모가 양측 충돌의 가장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 2,000명에 대한 조정은 없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요, 의대별 증원 배분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숫자에 대한 조정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화 연결했던 박민수 차관도 이 부분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했었죠. 물론 자리도 마련되기 전에 벌써부터 숫자 역시 조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입장이 이제 와서 바뀌어도 정부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정 가능한 일을 여태까지 강경 대응한 건 그럼 왜 그런 거냐 이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논의 테이블이 열려도 결국 이 숫자를 둘러싼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양측 간의 이견, 그러니까 충돌할 만한 이견 뭐 더 있을까요? 앞서 유연한 행정 처분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의사들 입장에선 이번 집단 행동에 대한 행정 처분 혹은 사법적 처벌을 원점화시켜달라 이런 요구가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고 정부도 그럴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대 증원보다 더 큰 본질은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이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이번 사태를 좀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향후 어떤 태도를 보일지 좀 주목해볼 부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여권의 텃밭, 그러니까 민주당엔 험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 3구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호남 충청권에선 정권 심판론을 강조해오던 이 대표가 오히려 강남 지역에선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를 찾아 민심 공략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전 국민 지원금을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민생 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이 대표는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원해 골목 상권을 살리고 취약계층에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유세 현장에서 이 대표가 민생정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 심판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대한야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 원으로 정부의 선심성 공약에 드는 돈을 생각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한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정책을 두고 거친 표현을 한 데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깽판을 치고 있다 그랬어요?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 깽판을 쳤습니다. 지금도 깽판을 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총선 17일을 앞두고 열세 지역인 강남에 이어 동작, 영등포 등 박빙인 격전지도 방문한 이 대표는
내일 또 다른 열세 지역인 경남 지역을 찾아 낙동강 벨트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민주당이 세종시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민생 변호사를 자처했지만 갭투기 의혹을 숨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데 책임을 문 겁니다. 혹시나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유권자들을 자극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에 의석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악재를 서둘러 끊어냈다는 분석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영선 세종갑 후보를 공천 취소하고 제명하겠다고 발표한 건 어젯밤. 이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동산 재산 상당수가 후보 경선 때 당에 제출한 재산 내역에는 누락돼 있었던 겁니다. 선관위에 신고된 이 후보의 부동산은 배우자 소유분 등을 포함해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등 총 38억 원대에 이르는데 채무가 37억 원이나 돼 갭투기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총선 후보자 등록도 끝난 시점이라 민주당은 이번 공천 취소로 사실상 지역구 1석을 잃게 됐습니다. 세종시 갑은 우리 민주당이 계속 이제 의석을 점유해오던 것이었습니다. 후보를 내지 못해 민주당 의석을 차지할 길이 막혔습니다. 이 후보는 아내가 나도 모르게 투자했고 공천 후 재산 신고 과정에서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는 민변 출신 변호사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도운 경력 등을 내세워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그 알량한 법 지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당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당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민주당이 빠르게 공천 취소와 제명에 나선 데는 민심이 예민한 부동산 문제라 조기 수습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후보 사태로 세종갑 선거는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와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준성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과반이 최대 목표다 이러면서 한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야당에 유리한 지역인 이 세종갑을 포기한 겁니까? 네, 한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이영선 후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겁니다. 세종갑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56.5%의 득표율로 이겼을 정도로 우세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공천을 취소한 이영선 후보의 문제가 아픈 손가락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이영선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부동산은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등 총 38억 원어치인데요. 신고한 대출은 거기에 맞먹는 37억 원 정도였습니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해 보증금으로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갭투기가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에 급히 조치한 겁니다. 갭투기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국회의원이 갭투기로 국민들에게 정말 절망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난 뒤에 이 후보 공천이 취소되면서 세종갑 선거는 류재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간의 맞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이 자체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이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고 후보 등록 이후에나 알게 된 이유는 뭡니까? 네, 민주당은 후보 검증 단계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 서류를 제출받았는데요. 후보 본인이 직접 써서 내는 거라 사실상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영선 후보, 선관위엔 아파트 4채 등 총 11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반면 민주당에는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 등 총 2채만 신고했습니다. 전격적인 공천 취소 결정을 한 이유도 여기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 후보가 당을 속인 데 대해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도 없고 사실상 양심 고백이라면서 선관위 재산 서류는 후보로 등록된 뒤에야 공개되는 시스템을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차원 검증 과정에 허술함이 드러난 셈인데요. 이재명 대표, 당이 후보자 재산을 검증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겠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했던 건지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갑자기 이 전국민 지원금을 제안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17일 앞둔 오늘 서울 송파구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약 13조 원가량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건데요. 민생을 얘기하면서 돈풀기 공약을 제시한 거죠. 일각에선 총선 직전 보편적 지원 방안을 꺼냈다는 점에서 21대 총선 직전에는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가 전국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했던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떠오른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난 총선 땐 압승을 거뒀죠. 사실 강남 지역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부분 패배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굳이 발표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대표 측은 강남이 아니라 강남 지역의 전통 시장에서 얘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은 이 지역 화폐가 가장 많이 쓰이는 상징적인 곳이라는 건데요. 다음 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야당이 끌고 갈 수 있는 정책 이슈를 꺼낸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 열세 지역인 강남에서 잘 먹히지 않는 정권 심판론 메시지보단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현금 지원책을 꺼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은 본인이 줄 수도 없는 돈으로 사탕발림식 생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정책인데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대통령실과 본격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입니다.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를 올린 소득 중 5천만 원을 넘긴 금액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년 초 시행 예정입니다. 정부와 일사불란한 원팀으로서의 팀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금투세가 폐지될 것인지 시행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셔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목하며 금투세 폐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겁니다.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해 수호의 날을 계기로 만난 데 이어서 갈등이 봉합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셈입니다. 내일부터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시작으로 1일 정책 브리핑을 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에 나왔지만 총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들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물가 문제 대응에도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습이 보이는데 무슨 고발전입니까? 네, 바로 선거법 고발전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됐던 현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몰빵 아시죠? 더불어 민주연합이 24번입니다. 오늘은 포천 시민 여러분 만나서 간단하게 줄게요. 이래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 홍 기자, 여기서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된 겁니까? 네, 이 대표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바로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 이 부분인데요. 공직선거법을 보면요. 후보자는 다른 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 후보자기 때문에 위성정당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국민의힘에선 연동형 비례제로 갈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 측에 물어
물어보니까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앞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고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을 두고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제 삼는 영상 한번 보시면요.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장동혁을 다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장동혁이 막아낼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직접 후보를 찍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 관계자는요, 민주당도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직접 문제 제기를 못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크를 들고 선거 유세를 하는 게 더 문제라며 이 대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네, 정말 고발전이군요.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유세중 논란이 있었나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경기 의정부 선거 유세 현장에서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여러분은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기서 전락이라는 단어를 두고 강원 비하라고 국민의힘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듣기 거북한 얘기를 했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취소를 하시고. 네, 권성동 의원은 이찍 발언에 이은 대국민 갈라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 대표는 오늘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강원도처럼 재정이 어렵고 접경지대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과도하게 한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원 표심도 중요한 만큼 바로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야당도 한동훈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의 종북 세력 발언이 타깃입니다. 지금 범죄자 연대와 종북 통진당의 후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저희뿐입니다. 네, 민주당은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50 시절 프레임이 색깔론이라며 종북 세력은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 거침없는 발언이 쏟아질 텐데요. 국민들은 독한 말보다는 민생을 향한 진심을 듣기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여장을 하고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가발을 쓰고 치마를 입고 버젓이 여자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권경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시민에게 붙잡힌 채 서 있습니다. 노란 상의에 파란색 치마를 입었고 한쪽에선 벗겨진 가발이 나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여장을 한 남성이 서울 송파구 수영장에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덜미를 잡힌 겁니다. 남성은 검은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여장한 채 탈의실에 10분가량 머무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을 수상하게 여긴 여성 이용객이 신발도 못 신은 채 뛰쳐나와 도움을 구했고 현장에 있던 강사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여자 쪽 탈의실 쪽에서 어떤 여성분의 비명소리와 함께 저 사람 좀 잡아달라라고. 탈의실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따로 관리하는 인력이 없어 키오스크 결제만 하면 별다른 제지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탈의실 안에 직원이 있지만 티켓 확인은 기계가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도 무인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휙 지나가면 안 보이거든요.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에 목줄이 끼어버린 반려견을 구하려다가 견주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닥이 뚫려 있는 걸 모르고 문을 강제로 열다가 추락한 겁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인천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0대 여성이 지하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전 7시 52분쯤. 외출하고 돌아온 여성이 반려견 목줄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반려견은 미처 탑승하지 못한 겁니다. 뒤늦게 상황을 한 여성은 위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멈추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매달린 반려견을 구조하려 했습니다.
관리실 직원도 함께 있었지만 구조 과정에서 70대 여성은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반려견과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다 목줄이 끼는 아찔한 사고는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조심해서 아이들을 좀 잘 케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안타깝고 저희들 가족이거든요, 정말. 특히 몸집이 작은 반려견은 탑승 감지기에 인식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이제 품에 안고 같이 사람하고 타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또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선 언제든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절대 방심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한 시내버스가 택시와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무려 300m나 위험한 질주가 이어졌는데 운전자와 승객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하는 1톤 화물차의 오른편에서 시내버스 한 대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대로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버스는 그 외에도 화물차를 밀며 인도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는 앞면과 옆면이 파손됐고 다른 승용차는 가로등과 화물차 사이에 끼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부산 진구 양정동에서 버스가 차량 세대를 친 후 인도로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8시 15분쯤 교차로 인근의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한 대가 정차해 있던 택시를 친 후 300m 떨어진 지점에서 달리던 화물차와 승용차까지 차례로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중상을 입었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과 피해 차량 운전자 등 총 8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하늘엔 시커먼 연기가 가득 뒤덮였고 소방대원들이 호스로 물을 뿌려 불을 끕니다. 어제 오후 경기 고양시의 한 휴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입니다. 직원 7명이 제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7채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모스크바 총격 테러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망자가 133명으로 늘었습니다. 검거된 용의자는 테러의 대가로 730만 원을 약속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조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이 돼가지만 무차별 총격이 벌어지던 당시 공연장 모습은 온라인을 통해 폭로되고 있습니다. 아비 규환의 현장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은 트라우마를 호소합니다. Вечера я услышала хлопок. Я честно подумала, что это хлопушка. Сегодня в глазах, в ушах это все происходящее просто в голове осталось. Это боль. 러시아 사건 조사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테러 사망자는 133명. 부상자도 100여 명에 달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핵심 용의자 4명 등을 검거한 뒤 이들을 추궁하는 장면이 현지 매체를 통해 공개됐는데 용의자는 겁에 질린 듯 몸을 벌벌 떨며 한 달 전 전도사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범행 대가로 50만 루블, 우리 돈 약 7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튀르키예를 통해 러시아로 입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지키스탄어를 쓰는 또 다른 용의자의 모습도 공개됐지만 사주를 한 전도사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경찰서를 방문해 가족을 찾아달라고 애원했고 테러 현장 주변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현지 시각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이번 테러 사태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우크라이나와의 연관성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확전 명분을 얻기 위한 행태가 아니냐는 이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어서 문예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언급했습니다. Они пытались скрыться и двигались в сторону Украины, где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для них с украинской стороны было подготовлено окно
для переход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ы. 체포된 11명 중 총격과 방화에 가담한 용의자 4명이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체포됐다며 테러와의 관련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Ще одне, те, що сталося вчора в Москві. Очевидно, і Путін, і інші покидьки просто намагаються звалити все це на когось іншого. У них завжди однакові методи, це вже було. 미국도 이번 공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IS에 있고 우크라이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외신들은 푸틴이 이번 테러에 대한 내부 비판을 외부로 돌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테러에 대해서는 응징한다는 게 국제사회에 갖고 있는 그 암묵적인 합의잖아요. 강력한 무기를 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명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번 테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확전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올해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계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습니다. 성전환 선수들의 출전 여부를 두고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를 보다 이솔 기자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여자 대학 배구 경기.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한 선수가 공을 강하게 내려칩니다. 엄청난 속도로 공이 비껴가자 상대팀 선수는 놀람을 감추지 못합니다. 경기 내내 압도적 기량을 선보인 이 선수는 얼마 전까지 남성이었던 성전환 선수입니다. 빨간색 유니폼 팀은 3명의 성전환 선수를 내보냈고 상대팀도 2명을 출전시키는 등 이날 경기에만 성전환 선수가 5명이나 됐습니다. 성전환 선수가 참여하는 경기는 최근 다양해지고 있지만 경기 공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여성 수영 선수 16명이 미 대학 스포츠협회를 상대로 여자 자유형 500m 경기에서 우승한 리아 토마스 선수의 기록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남자 선수로 활동할 당시 400위권이었던 토마스가 외과 수술 없이 호르몬 치료를 받은 뒤 여성부 대회에 출전해 1위에 오른 겁니다. But by allowing Thomas to displace female athletes in the pool and on the podium, the NCAA intentionally and explicitly discriminated on the basis of sex. 최근 미국 교육당국이 만든 성전환 학생 선수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종목이나 상황을 따져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전을 금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환자란 이유만으로 참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써놨습니다. 기준 자체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혼란을 더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각 종목별 단체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규정이 명확치 않습니다. 올해쯤에 다 나와야 돼요. 그걸 아예 모르는 협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혼란이 있을 거고. 현재까지 세계 성전환 선수의 규모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과 공정성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전환 선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이솔입니다. 서울 응봉산의 활짝 핀 개나리가 봄 내음을 풍깁니다. 주말 동안 고온 현상이 이어졌고 오늘 서울은 23.4도로 5월 기온을 보였는데요. 월요일인 내일은 10도 이상 떨어지며 고온이 꺾이겠고 오후부터 비 예보 있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간에 80mm 이상, 남부에 최대 40mm, 서울 등 중부에는 20mm 안팎이 예측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0도, 부산 11도에서 시작되는 등 오늘 아침만큼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13도, 광주 15도에 그쳐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당분간 기온 변화 크지 않지만 아침 기온이 다소 떨어져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아 소통하게 됐습니다. 정치적 계산 없이 유불리 따지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해결책을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극한 대치를 넘어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